탐나는 인생을 만들어줄 오늘의 탐나는 책. 가끔은 웅크리고 있어도 괜찮아. 지은이 김단, 출판사 빌리버튼.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에서 시작된 김단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동화 속 주인공들은 실수를 반복하고 방황하는 우리 어른들에게 어떤 질책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속이 상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땐 가끔은 웅크리고 있어도 괜찮다고 속삭여줍니다. 그럼 어린 시절 우리의 수호천사가 되어준 동화 속 친구들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부정보다는 긍정, 긍정보다는 애정. 이건 일이 아니라 재미로 하는 거야. 이렇게 재밌는 건 세상에 또 없을걸? 재미있다고? 그럼 처음엔 일 같아서 싫었는데 이젠 손 놓기가 싫어졌지 뭐니?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는 톰의 담장 칠하기 에피소드를 떠올리곤 한다. 일 속에 숨어있는 재미를 찾아내는 거다. 부정하거나 투덜거린다고 하기 싫은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담장 칠하기라는 평범한 노동이 좀처럼 경험해 볼 수 없는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 순간, 톰의 친구들에게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특별한 놀이가 됐던 것처럼. 어떤 일이든 단점보다는 즐거움을 먼저 찾으면 어느 순간 그래도 해볼 만한 일로, 견딜 만한 순간으로 변해간다. 설거지, 세탁, 청소는 귀찮지만 깨끗하게 포개진 그릇, 햇볕에 잘 마른 뽀얀 빨래, 반짝반짝 윤이 나는 마루를 보면 한없이 개운해지는 것처럼. 포근한 이불 속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건 아쉽지만 30분 아침 운동이 상쾌한 바람과 따사로운 아침 햇살을 맞게 해주고 청바지 위로 삐져나왔던 뱃살을 없애주는 것처럼. 회사 다니는 건 힘겹지만 돌아오는 월급날의 기쁨은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일에 부정보다는 긍정, 긍정보다는 애정을 가지게 되면 하루하루가 더 즐거워진다. 삶은 달걀, 아니 셀프. 삐삐가 부모님도 없이 혼자 산다니까 깜짝 놀란 아니카는 되묻는다. 그럼 잘 시간을 일러주는 일은 누가 해? 삐삐가 말했다. 내가 하지. 처음엔 아주 다정하게 이제 자야지 하고 말해. 내가 들은 척도 안 하면 좀 더 무섭게 말하지. 그래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할 수 없이 엉덩이를 찰싹 때려줘. 알겠니?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5분만 더, 10분만 더, 매일 아침 이불 속에서, 다이어트 선언 후, 생크림 케이크와 치맥 앞에서, 오늘은 꼭 원고를 끝내자 했건만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 사소한 일에 투덜투덜,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 별뜻 아닌 말에 발끈. 너그럽고 긍정적으로 살자고 다짐했지만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마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육체를,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친해지기 어려운 나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고 다독여서 나아간다. 삶은 셀프니까. 너의 바오밥 나무는 뭐야? 아침에 몸단장을 하고 나면 정성 들여 별의 몸단장을 해줘야 해.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장미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즉시 곧 그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하거든. 바오밥 나무는 아주 어렸을 때에는 장미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 그것은 귀찮은 일이지만 쉬운 일이기도 하지. 아주 작은 소행성 B612. 그곳에서 어린 왕자는 바오밥 나무의 씨앗을 제거하는 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커다란 바오밥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면 작은 소행성인 B612는 그 뿌리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 테니까. 행성 B612를 위협하는 불안의 씨앗을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30분 남짓. 매일 30분의 운동만으로 토성의 고리 같은 허리 두께를 줄일 수 있고 매일 30분의 영어 공부만으로 여행지에서 반복되는 영어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고 매일 30분의 산책만으로 짜증스러운 마음을 힐링할 수 있고 매일 30분의 독서만으로 마음의 양식이 쌓일 수 있고 매일 30분의 다정한 대화만으로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귀찮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변명으로 방치하다가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마음속 불안들. 불안의 씨앗이 자라지 않게 하려면 매일매일 조금씩 캐내면 된다. 어린 왕자처럼. 반려식물. 엄마, 나 어쩌면 곧 나아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해님이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춰주면 완도가 기운나서 쑥쑥 자라겠지요? 그러면 나도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재미있는 책을 발견했다. 제목은 반려식물. 반려자, 반려동물은 들어봤어도 반려식물이란 말은 처음이었다. 반려라는 말은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인데 고개를 끄덕이거나 꼬리를 흔들 수도 없는 식물이 어떻게? 의아했다. 키우기 가장 쉽다는 선인장마저 죽이기만 하는 나이니. 책 속에서 식물들은 말없이 곁에서 지켜주는 좋은 친구였다. 과연 그럴까? 그날 오후 레몬청을 담그다 남은 레몬씨를 카페 뒤편 화단에 심었다. 얼른 자라나렴. 흙을 덮고 나선 토닥토닥 일러주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뒤, 잊을만하니 흙을 뚫고 불쑥 솟은 연두빛 여린 잎들. 살살 잎사귀를 손끝으로 문질러 보니 레몬 향기가 나는 듯 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지나가다 한 번, 잠깐 들여다봐주면 제 알아서. 무럭무럭 순하디순한 아기를 키우는 듯 예뻤다. 레몬청을 담글 때마다 무한 생산되는 레몬씨를 생각날 때마다 심었고 어느 정도 자라면 일회용 테이크아웃 잔에 옮겨 담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와, 이게 레몬나무 모종이에요? 작고 여린 잎을 신기해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생명을 키워냈다는 뿌듯함이 느껴졌다. 좁은 창틀 사이에서 자라난 완두콩을 바라보면서
병든 소녀가 느낀 감정을 알 것도 같았다. 식물을 찬찬히 살피다 보면 바람과 비와 햇빛을 읽게 된다. 바람에 섞인 비의 냄새를 맡고 창가에 화분을 내어놓고 한낮을 피해 따사로운 햇빛을 쬐어주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계절이 오고 가는 걸, 허투루 흐르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말없이 보여주는 짝이 있으니 소소한 기쁨을 넘어 위로가 된다. 자신과 친해진다는 것. 앨리스는 언제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스스로 타이르는 버릇이 있었다. 어떤 때는 너무 나무라거나 스스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혼자서 공놀이를 하다가 자신을 속였다고 제 뺨을 때린 일도 있었다. 앨리스가 그저 동화 속에 존재하는 별난 친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커가면서 어느 순간 앨리스처럼 나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나 외롭고 힘들 때면 앨리스처럼 이봐, 누구나 겪는 거라고 힘을 내. 울지마, 바보야. 하고 스스로를 타이르거나 달래는 거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외로움이든 슬픔이든 괴로움이든 고민이든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될 때가 있어. 나의 이야기를 가장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것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도 나 자신이니까. 그래서 자신과의 대화는 늘 자신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봐, 앨리스,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고. 앨리스는 울면서 속으로 자기 자신을 타일렀어. 그래, 울지마. 울면 바보야. 몸이 작아져 열쇠가 놓인 테이블에 올라갈 수 없었을 때 앨리스는 처음엔 당황해서 울었지만 이내 속으로 자신을 타일렀어. 그처럼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다 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물론 고민과 두려움,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욱 자신과 친해지게 돼. 자신과 친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관을 획득하게 되는 것 아닐까? 자신이 처한 문제들에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내릴 수 있게 되면 또한 혼자 결정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소모적인 관계에 연연할 필요도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던 거 기억해? 3355 모여 쉬는 시간이면 매점을 들락거리고 책상을 붙여 도시락을 까먹고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깔깔거리곤 했지. 하지만 그렇게 한 무리의 친구들 속에 끼어 있으면서도 난 외로운 적이 많았어. 마음이 맞지 않았지만 혼자 있는 게 두려워 무리 속에 속해 있었던 시절. 관심 없는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듣고 보면서 누군가에게 맞춰주어야 했거든. 물론 대학생활,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삶 속에서도 수없이 누군가 관계를 맺고 살아왔지. 하지만 지금은 그때처럼 혼자가 될까봐, 외로울까봐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가지는 않아. 지금의 난 나와 친해졌거든. 혼자서도 씩씩하게 내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가진 문제들을 스스로와 대화하며 해결할 줄 알게 됐어.
웃고 떠들며 우르르 몰려다녔던 한 무리의 친구들 속에서 정작 나는 없었던 그때의 나보다 혼자서도 뭐든 척척 가장 친한 건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 꿈이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여기야말로 우리들이 꿈꾸던 브레멘이에요. 모두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브레멘의 음악가들은 오두막집에 살면서 행복의 음악을 연주했어요. 학창 시절 선생님들은 말했어.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그럼 그들을 본받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웬걸? 위인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왜 이 책을 읽고 있나 자괴감만 들었어. 그들은 모두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총명한 인물들이었으니까. 여의주를 문 용꿈 따위는 기본 옵션으로 유년기가 범상치 않은 사람들, 개중 특이 케이스라는 에디슨마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품어보는 아이였으니 결코 평범하진 않았어. 과학자나 학자, 전쟁의 영웅은 물론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였지. 총기가 아니면 똘기라도 있어야 했으니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에 도움이 되긴 글렀구나. 자괴감만 들 수밖에. 특출한 재능은커녕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야. 그래서일까? 동화책 속이 잘난 공주, 왕자들보다 브레멘 음악대의 동물들 이야기가 좋았어. 늙고 병들어 버림받을 처지인데도 좌절하지 않고 꿈을 찾아 나아가는 이야기가. 자신의 재능을 좀 천천히 찾아서 뒤늦게 성공할 수도 있지 않나? 선생님들이 전교 1등을 바라보는 눈빛을 볼 때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음악을 잘하는 애들을 특별 대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 위인전은 그때부터 끊었어. 보면 뭐해? 남의 이야기인걸. 대신 다른 위인전을 찾았어. 그야말로 위인전. 평범하게 살다가도 언젠가는 너만의 재능을 찾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다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알게 됐지. 데뷔 앨범을 낼 당시에 평균 나이가 80세였던 쿠바의 밴드야. 미혼모의 삶을 살다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쓰고 유명해진 조앤 롤링의 이야기도 마음에 들었어. 박완서 선생님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밥상에 앉아 글을 써서 40살의 나이에 등단했대. 세계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KFC의 창립자 커넬 샌더스가 사업을 시작한 건 무려 65세였고 앙리 루소의 그림을 좋아하게 되면서는 소박화라는 미술 사조를 알게 됐어. 앙리 루소는 22년 동안 파리의 세관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다가 49세의 나이가 되어서야 정식으로 데뷔한 화가야. 앙리 루소처럼 취미로 활동을 하다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이끌어낸 화가들을 소박파라고 칭하는데 그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일과를 마치고 한두 시간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꾸준히 작품 활동을 했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좋아서 꾸준히 하다 보니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이 생겨난 거지. 바로 이거야. 나는 무릎을 쳤어. 꾸준히 오랫동안 좋아서 하다 보니까 자신만의 뭔가가 생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위인이었어.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특출한 재능이 없는 사람도 무언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 소박파라는 이름도 뜻도 마음에 들어. 소박하지만 꾸준하게 꿈을 꾸는 사람들. 그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 과정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질 거야. 잘 돼서 이름을 날리면 그것 또한 좋고. 나도 이제부터 소박파가 되기로 결심했어. 이제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뤄갈 꿈. 그 꿈을 소중하게 간직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기로. 남다른 특별함. 안 돼. 죽은 깨가 더 생겨야 하는데. 저긴 햇빛이 잘 들지 않잖아. 나는 내 죽은 깨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모두에게 나를 잘 보일 필요가 있을까? 늘 신고 있는 짝짝이 양말이, 얼굴 가득한 죽은 깨가, 혼자 산다는 사실이, 남들과 달라서 불리한 게 아니라 남들과 달라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삐삐처럼. 내가 나를 가장 예쁘게 보았을 때 내가 가장 빛이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죽은 깨 가득한 콧잔등이 잔뜩 주름지건 말건 크고 환하게 웃는 유쾌한 여자의 삐삐.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걸 거다. 삐삐가. 어두운 밤, 마음의 조약돌. 가자. 저 조약돌만 따라 걸으면 돼. 헨젤은 누이 동생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깜깜한 밤, 조약돌은 새로 만든 은처럼 반짝이며 두 아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어릴 적 보았던 영화 부시맨에서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우연히 발견한 콜라병 하나를 만능으로 사용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냥도 하고 곡식도 빻고 반죽도 밀고 빨래도 한다. 생활의 모든 곳에 걸쳐 사용하는 걸 보면서 당장 콜라병 빨래를 시도했다가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을 당했던 기억. 물건은 아니지만 내게도 줄곧 써먹는 문장이 있다. 나는 그 문장을 일상 곳곳 삶의 구비구비마다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현실 회피용, 이불킥 면피용, 급성 마음 진정제 등 삶의 어떤 경우에도 기막히게 들어맞는다. 그 문장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독한 슬럼프에도 누군가에게 마음이 다쳤을 때도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역경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되뇌면 어느덧 마음이 진정되고 어둠을 빠져나갈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윗 왕이 큰 기쁨을 절제시키는 동시에 절망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로 반지에 새긴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다는데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3,000년 이상 사용되고 있으니 이 문구야말로 부시맨의 콜라병, 헨젤과 그레텔의 조약돌인 셈이다. 미리 써둔 묘비명,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저는 이젠 과거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령님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그따위 인간이 되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인간은 되지 않겠습니다. 에비니저 스크루지. 자신의 묘비명을 보는 것만큼 극명하게 죽음을 체감할 수 있는 건 없나 보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서도
별반 반성이 없던 스크루지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명을 보고서야 자신의 삶을 각성한다.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다시 산다면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이미 많은 예술가들이 미리 자신의 묘비명을 써두곤 했다. 죽음을 각성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 그러니 묘비명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겠다는 각오나 자신에게 혹은 후세에 남기는 조언이 될 수밖에 없다.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라는 묘비명을 써두고 생의 소중한 기회나 순간들을 놓치지 말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그리스의 문호 니코스 카잔차스키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이므로 라는 묘비명으로 두려움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하나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자신의 묘비명을 결정해 두었다고 한다. 무라카미 하루키 1945에서 2000XX 작가 그리고 러너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러너라고?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그는 아마추어 마라토너이다. 30의 나이에 전업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하루키. 그는 귀향에 전업 작가로 되기로 작정했으니 문학적인 조락을 겪지 않고 평생 자신이 만족하는 글을 쓰고 싶었다. 그리하여 글쓰기에 필요한 지구력,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마라톤을 시작했다. 그는 처음엔 그저 달렸지만 달리다 보니 글쓰기에 필요한 육체적 능력과 더불어 삶에 대한 자세까지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천천히 즐기다 보면 언젠가는 결승점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달리기를 통해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대상인 자신과 싸우면서 매일 일정량의 글을 쓰고 달리고 있다. 러너로서 그는 풀코스 마라톤을 26번 완주했고 보스턴 마라톤에만 7번 출전했으며 100km 마라톤은 물론 철인 3종 경기에도 참가했다. 그러니까 그의 묘비명은 그의 삶 자체인 것이다. 우리 친할머니의 묘비명도 생각난다. 김점래. 이름 3글자가 쓰인 단출한 묘비였지만 그 옆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자식과 자손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다.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할머니로 살다 간 삶. 큰 업적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로 뭉클한 한편의 삶이 아닐까. 스크루지가 자신의 묘비명을 보고 받은 충격은 단순히 죽었다는 사실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름만 덩그러니 쓰여있는 묘비명이 아마도 그를 슬프게 하지 않았을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은 채 흔적 없이 사라진 삶이라니 그의 묘비명은 너무도 쓸쓸해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건 스크루지는 묘비명을 고쳤을 시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부터라도 삶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크리스마스의 악몽 따위는 꾸지 않을 것이다. 느리지만 차근차근한 걸음으로. 누가 더 빠른지 겨루어 볼래? 여기서 출발해서 저 언덕을 넘고 산 울타리와 당근밭을 지나 고물 수레가 있는 데까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야. 어때?
사실 거북이는 알고 있었다. 어쩜 자신이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달리기 경주를 제안한 것도 코스를 정한 것도 바로 거북이였다. 단시간 내에 빠르게 달릴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꾸준하게 걷는 것은 자신 있었다. 언덕을 넘고 산울타리를 넘어 당근밭까지 가는 코스는 이미 수십 번 오고 갔던 코스였다. 유혹에 약한 토끼와 끈기 있게 꾸준히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는 자신과의 경기라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거북이의 생각대로 거북이는 경주에서 이겼고 숲속 누구도 거북이에게 느리다고 놀리지 않았다. 나는 정말 느려. 하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걸었기 때문에 빠르지만 끈기 없는 토끼를 이긴 거야. 말하자면 거북이는 준비된 마라토너였던 것이다. 무언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키가 작아서,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 손재주가 없어서, 학벌이 낮아서가 아니라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돼 라고 지레 포기하는 마음이 아닐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단 무슨 일이든 저질러야 그릇이 커진다. 해봐야 자신이 어디에 더 맞고 어느 쪽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알 수가 있다. 결점 때문에 망설이는 게 아니라 결점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고 싶은 일을 이루게 하는 비밀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성공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